잠깐 쉬었다 왔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2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블랙기업. 블랙기업이 뭐냐면 많이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블랙기업이 그 직원들의 노동력을 빨아먹을 대로 극한까지 빨아먹다가 지쳐버리면 소모품 버리듯이 버려버리는 뭐 그런 회사를 통칭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뭐 보통 악덕기업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블랙기업. 혹시 저 블랙기업 다녀보셨어요? 저는 여태까지 우연찮게도 근무했던 모든 회사들이 사람들도 다 좋고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던 회사들도 있지만 아무튼간에 큰 불만 없이 블랙기업이라고 불릴 만한 때는 일을 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최초 취업했을 때 디자인 회사 들어갔잖아요. 초블랙기업. 네. 거기는 초블랙기업. 그래서 매일매일 야근하고 한 10시, 11시까지 회사에서 자고. 일거리가 없어도 10시 반인 퇴근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회사는. 그거는 블랙기업이라기보다는 규모 면에서는 블랙 구멍가게 정도. 블랙 가게. 네. 블랙 가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랙하우스. 네. 블랙플레이스. 네. 거기 한 1년 넘게 다녔나요? 아니요. 3개월 있었습니다. 3개월. 네. 짧았구나. 종신 고용됐었으면 저도 자살했었을 거예요. 저 거기 다닐 때 엄청 진짜 피곤하고 그랬었는데 네. 제가 기억나네요. 네. 저도 그 블랙기업 많이 다녔어요. 저희가 처음에 입사해서 3년 동안 다녔던 회사는 1년에 여름휴가, 추석, 구정 이렇게 3번 일주일씩 쉬고 나머지 휴일이 없었어요. 365일 계속 일하는 겁니다. 주말이고 뭐고. 그다음에 출근 시간도 길었죠.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을 하니까 퇴근하면 자야 돼요 그냥.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러면서 이제 구정 기다리고 여름휴가 기다리고 막 그랬었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뭐 이렇게 뭐 한두 개의 기업과 얽혀 있잖아요. 이익관계가. 근데 저희 같은 업태는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얽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하는 업무의 행태라든가 상사라든가 직장 내 갑질이라든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어깨너머로 넌지시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어떤 회사는 대기업도 아닌데 그 현장에 본사에서 계신 높으신 양반이 와서 지사에 오면은 와서 직원들이 운동장 같은 넓은 공터에 도열해 있는 것도 봤어요. 저 진짜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첫 직장으로 사회생활을 스타트를 끊으신 분은 그게 당연하다기보다는 이게 크게 남들이 이상한 건 아니다. 다 이런가 보다. 이런 정도야라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놀라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장에 그 진짜 어려운 직장 다닌 분들 그리고 다니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제 블랙 기업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는지 한번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생긴 말이고요. 프리터라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 알바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그 젊은이들을 일컫는 용어인데요. 프리터족 하면은 도토상님 어떤 생각부터 드세요? 저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프리터라고 하면은 일감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면 이제 일본 사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프리터는 성실히 일하려 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편한 일만 하고 싶은 때에 이렇게 일하면서 편하게 지내려는 젊은이 정도로 인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중반에요. 제 국적은 대한민국으로 알고 있는데 남일 같지 않네요. 네. 프리터족이라는 말이 생긴 이후에는 니트족이라는 말까지 생겨나게 되는데요.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35세 미만의 청년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터족이나 니트족이라는 말이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당연히 부정적인 낙인 효과 이런 거를 발휘하게 되죠. 이 말이 생기고 그것이 또 강화되면서 프리터족 뭐 이런 거 하면은 아유 저 요즘 애들 좀 편한 일만 하려고 그러고 아유 자 프리터족이야 프리터족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강화시켜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어느 정도 루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 기성세대들이 보기에 프리터족이나 니트족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 2000년대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일본의 청년 고용 문제 때문인데요. 이 청년 고용 문제의 중심에는 그 비정규직 확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2000년대 중반까지 일본에서는 청년층이 퇴화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젊은 사람들의 상태는 침팬지와 유사하다라는 식의 그 청년층을 비판하는 서적이 쏟아지고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했답니다.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은 거죠. 청년층을 폄하하고 좀 없이 여기는 이런 현상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2000년대 후반이 되면은 드디어 조금씩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 사람들이 눈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비정규직으로 인해서 청년층의 미래가 막혀 있다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건데요.
NHK 방송에서 이런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이 단기 고용으로 여러 공장 등을 전전하면서 비참하게 생활하는 것을 방송으로 내보내면서 사회에 충격을 줍니다. 이 방송에 나온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장의 일감이 늘거나 줄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전국에 공장 기숙사를 막 전전하는 거예요. 요번에는 뭐 삿포로에 어디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 공장의 일거리가 줄었다 그러면 비정규직이니까 얼른 잘려서 그 인근 도시에 또 공장에 일거리가 많다는 공장에 또 가서 비정규직 일하고 고정된 거처도 없고 그냥 공장 기숙사를 막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일감이 끊어지면은 거리에 노숙자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이런 게 이게 방송에 타고 이러면서 사회의 문제들이 알려지게 되고 이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문제로서 크게 부각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비정규직 이퀄 빈곤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돼요. 당연하겠죠. 그러면서 이런 인식이 또 새로운 부작용을 하나 또 낳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정규직을 향한 치열한 경쟁에 청년들이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시기에 일본의 학교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면서 너네들 비정규직 때문에 좆된다 하는 협박적인 교육까지도 막 실시되고 막 했다고 그러네요. 그 일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계약직이라고 그러니까 파견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신분 격차가 명확하죠. 사무실 내에서도.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드라마에 종종 나오죠. 네네. 그러니까 청년이 개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누구나 다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꾸준히 그냥 늘리고 있는데 그 TO를 늘리고 있는데 노력만으로 정규직이 모두가 된다는 거는 뭐 역부족이죠. 그래서 결국 점점 줄어드는 정규직 일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청년들이 정규직을 두고선 엄청 몰리고 그 안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블랙 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원래 일본 사회는 전쟁 패망 이후에 나라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아무런 복지를 국민들에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국가에서 기업에게 복지를 떠맡겨요. 그래서 기업이 우리 좀 정부에 돈 없으니까 너네 직원들 좀 평생 고용도 좀 하고 좀 이렇게 복지 좀 해주고 이렇게 해라라고 떠넘깁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은 직원들의 복지까지 국가가 해야 될 복지까지 떠안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비용을 회수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에는 기본적으로 장시간 노동한다라는 문화가 기본적으로 정착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말한 2000년대 들어서 이런 문제까지 겹쳐지면서 블랙 기업이까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죠. 블랙 기업의 사례 나단 우리가 알만한 대로만 제가 뽑았어요. 네네. 알만한 대로만 해서 몇 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와타미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일본어를 읽을지 몰라서 그렇지 일본 여행 가보셨잖아요. 네네. 돌아다니면서 엄청 봤을 거예요. 이게 와타미. 와타미는 일본의 대형 이자카야 체인이에요. 창업자인 와타나베 미키 회장은 자민당 후보로 총선에도 출마해서 당선도 됩니다. 아, 그 신조 있으신 분 계시는. 네. 그래서 이분도 논란이 좀 많이 그때 출마했을 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회사를 선거운동에 불법적으로 개입시켰다. 그래서 직원들을 이용하고 그 전단지 뿌리는데 뭐 이용하고 도시락 배달업체도 하거든요. 네네. 배달하는데 거기다 그 자기 출마 홍보 전단지 막 껴넣고 막 이런 식이죠. 근데 와타미는 크게 세 개의 계열사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이자카야 체인을 하는 와타미, 와타미 푸드 서비스 연매출이 700억 엔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7천억 원. 네. 그다음에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와타미 게호 이건 350억 엔 1년에 3,500억 원을 매출 올리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정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와타미 타쿠쇼크 이건 또 4,300억 원 정도 4,430억 엔을 매출을 올리는 뭐 대단한 회사죠. 이 정도 다 합치면은 조단위죠. 네네. 조단위의 그 매출 올리는 회사예요. 이 진짜 회사가 면면을 들어보니까 업무 행태가 그러니까 어떤 근무 형태를 보일지 알겠네요. 뭐 음식점이라든가 배달업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렇죠. 예상이 가능하죠. 네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와타미는 총 계열사 다 합쳤을 때 정직원이 6,400명이에요. 네. 네, 그런데 파트타임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나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거나 풀타임 비정규직 일하는 사람은 정직원 한 명으로 치고 뭐 파트타임 4시간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 2사람을 엮어서 8시간이잖아요. 네. 그럼 그걸 정직원 한 명으로 치고 이런 식으로 환산을 했을 때 15,000명이 넘는 정직원 분량을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원 6,400명 그다음에 비정규직 15,000명 이렇게 노조 당연히 없습니다.
2008년도에 와타미 이자카야에서 점장으로 일하던 26세 여성이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여성은 월 141시간의 잔업을 했대요. 잔업만 141시간. 그러면 주당 40몇 시간 되죠. 그럼 하루 일평균으로 계산하면은 하루에 한 16시간, 7시간 정도 일을 한 거예요. 주 5일을 했다고 쳤을 때. 이건 진짜 종신 고용이네요. 그렇죠. 네. 죽었으니까. 네. 아 이거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예, 그 이분뿐 아니라 보통 이 회사 와타미 그 이자카야 체인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평일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10시간 동안 영업을 한대요. 그리고 금토일 아니면 공휴일 전날은 당연히 공휴일 전이니까 또 일 길게 하겠죠. 오후 5시부터 네. 다음날 오후 5시까지 12시간 동안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업은 그렇게 하는 거고 직원들은 어떻게 오픈하기 1시간 전 그리고 폐점하고 한두 시간 후까지 뭐 뒷정리하고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럼 하루에 기본 15시간에서 뭐 17시간 뭐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연시에는 22시간 동안 가게에 있다가 오전 10시에 퇴근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는 2시간 만에 다시 출근하는 거죠. 씻기만 하고. 점포마다 오늘은 몇만엔 하는 식 일일 목표의 매출 목표가 설정돼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달성 못하면 아르바이트를 못 쓴대요. 비용을 절감해야 되니까. 그래서 직원 아르바이트를 안 쓰고 직원이 서비스 잔업을 한다고 합니다. 서비스 잔업이 뭐냐면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잔업을 일본에서 서비스 잔업이라고 불러요. 아, 회사에다 서비스를 해주는 네, 거만 그렇죠, 내 노동력으로. 그렇죠. 야, 네. 옌병. 살벌하죠 단어가. 네. 그래서 아르바이트 나올 인건비를 아끼고 직원이 직접 그 아르바이트 목까지 일을 해가지고 네. 메꾸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와타나베 회장의 경영 철학을 달달 외워서 쓰는 테스트도 한대요. 그래서 와타나베 회장의 저서를 구매하기도 하고 또 회사가 나눠주는 이념집이라는 게 있어요. 회장이 어록을 모은 건데요. 집으로 묶일 정도면 뭐 말씀 많이 하셨겠네요. 많이 하셨지. 그래서 이걸 바이블이라고 내부적으로는 불렀다고 하는데 그 어록을 한번 보면은 365일 24시간 죽을 때까지 일하라. 그것도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눈을 뜨고 있는 모든 순간이 노동시간. 이런 말도 있고요. 왜 구조조정을 당할까? 능력이 없어서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구조조정 당하는 쪽에 책임이 있다. 와 같은 복음이 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달 연수가 있는데 일종의 정신교육 같은 거 하는 거죠. 매장이 폐점한 후에 새벽 시간에 모여갖고 2시간 정도 진행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연수 끝나면 가게 가서 잠깐 쪽잠 자다가 다시 가게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자에 따르면 경무로 몸이 망가진 사람도 많고 몸이 망가지기 전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연락이 끊긴 사람도 많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중에 절반이 해가 넘어가기 전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에 2012년 블랙기업 대상에서 와타미가 인터넷 투표 1위를 기록해 시민상을 받았고 이듬해 기어코 대상까지 수상합니다. 그리고 와타미가 운영하는 실버타운 서비스 와타미 개호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회사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그거예요. 내 부모님께 해드리고 싶은 것을 모두 해드리자. 내 부모님께 해드리고 싶지 않은 것은 절대 하지 말자. 훌륭하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떤 노인 요양원 같은 걸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해당 시설의 입주자 실태를 한번 알아보면은 73세의 여성 입주자는 입욕 중에 익사합니다. 아, 입주자가. 네. 그 남영동도 아니고 무슨 입욕 중에 익사를 시킵니까 사람을?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74세의 또 입욕 중이던 여성이 직원이 약 1시간 반 정도 잠깐 눈을 팔고 있던 사이에 익사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남성 입주자는 욕창이 악화돼서 폐혈증으로 사망하고요. 그다음에 녹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져가지고 뭐 골절상, 뇌출혈 뭐 이런 걸로 해서 사고가 부지기수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아침 식사 중 입주자가 병세가 급변해서 돌연 사망하거나 그게 이제 이런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게는 이런 음식을 먹이면 안 되는데 뭐 그런 거에 제대로 체크를 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해요. 그다음에 거실에서 넘어져서 늑골이 골절된다거나 침대에서 떨어져서 어깨가 탈구된다거나 엄청난 사건 사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물론 당국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차후에 수사에 의해서 밝혀진 거거든요. 내부 고발자가 이렇게 나서고 해서. 와타미 개호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왜 이렇게 사고가 끊이지 않을까? 이상하잖아요. 그때 시설에서 일했던 간호사가 아직도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던 광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친 직원이 입주자의 입에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넣은 채 잠들어 있었다. 라고 증언을 했어요. 밤샘 야근을 한 다음에 서비스 잔업을 하는 건 일상화가 돼 있었답니다. 여기서는. 출퇴근 카드상으로는 오전 10시경에 이렇게 퇴근한 걸로 찍는데요. 근데 그걸 찍고 다시 들어와서 점심 식사 준비,
그다음에 플로어 업무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테이블 배열하고 막 이런 건가 봐요. 그런 건가 본데요. 그리고 레스토랑 안내 이런 업무가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늘 졸리다, 힘들다, 괴롭다 막 이런 거 입에 달고 살았대요. 예, 이 시설의 구인 광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 실질 근무 시간 8시간, 휴일은 월 9일, 야근할 수 있는데 월 평균 4회 정도로 돼 있어요. 네. 이 정도면 저 가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회사 거 잘못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네. 네, 모르긴 몰라도 70대 사망법안 가결에서 요양원에서 일하던 그 따님도 네. 이 정도 조건에서 일하지 않으셨을까? 거기다 태움도 있었겠죠? 예. 근데 노동기준감독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4시간이 넘는 연속 근무는 기본이고 네. 심할 경우에 퇴근 후에도 직원회의 참석 등 해가지고 30시간 연속 근무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라고 하네요. 제가 상상했던 수준이 아닌데요. 저 정도 수준이면. 그러니까 이 정도로 관호동에 사람 직원들이 노출돼 있으니까 입주자들의 안전, 서비스의 질 개선 같은 거는 뭐 어불성설이죠. 자기가 먼저 죽겠는데.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와타미의 또 대표적인 사례고요. 도토사는 유니클로 옷 좀 사세요? 네, 그럼요. 그죠? 저도 네. 여름 옷은 몇 유니클로에서 있습니다. 대부분 사요. 몇 번 있습니다. 네. 제가 그 패션 업계에 종사하는 분 네. 말을 듣자면 네. 기본은 유니클로로 세팅하는 거다. 거기다 포인트를 딴 거로 주는 거다. 그렇죠. 그게 가장 합리적이죠. 네, 네. 예. 유니클로 저도 애용하는데요. 겨울옷은 잘 안 사요. 겨울옷은 몇 해 입잖아요. 근데 네. 여름옷 티셔츠 아니면 여름옷 얇은 남방 이런 거는 한철 입고 버리는 게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이게 네. 제가 또 몸에 분비물이 많은지 흰옷 같은 거는 여름에 한철 입으면 누래져서 네, 네. 그래서 많이 사는데 이 유니클로도 대표적인 그 블랙 기업입니다. 유니클로 회장은 야나이 타다시입니다. 그 양반이 세계 뭐 100대 맞아요. 거부 중에 한 분 맞아요, 아니세요? 맞아요. 포브스가 뽑은 2013년 일본 부 50인에도 뽑혔고요. 네. 세계적으로도 뭐 당연히 일본에서 50인 안에 들면 일본이 세계 2위 경제 대국 아닙니까? 세계적으로도 순위가 있겠죠. 그래서 보유 자산만 1조 5천억 엔, 1조 5천 조단위 액,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네. 100조죠. 100조가 넘는 자산을 갖고 있어요. 대단하죠. 사비로 옷 만들어 파나 이렇게 싸지? 그 싼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유니클로는 아주 높은 신입사원 이직률을 자랑합니다. 대졸 신입사원의 반이 입사 3년 안에 다 이직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거 굉장히 높은 거예요. 유니클로는 글로벌 기업 대기업이잖아요. 네. 중소기업에서 이직하는 이유야 그 어떤 영세함 이런 것들 때문에 이직할 수가 있는데 이런 대기업에 들어갔는데도 3년 안에 반 이상이 이직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거기다가 점포에서 근무하던 정직원들이 휴직을 할 때가 있는데 그 휴직을 택하는 이유 중에 반은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었다고 하네요. 2012년 조사에서 그렇게 밝혀졌어요. 감정 노동이 또 빡세기도 할 텐데. 네, 감정 노동도 빡세고요. 2007년에 유니클로에 입사한 나카타미 씨 가명입니다. 네. 우수 사원으로 선정돼서 언론에까지 소개된 인재였어요. 그래서 그 언론에 소개될 때만 해도 아주 의욕과 희망에 차 있는 나카타미 씨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로부터 딱 6개월 후 나카타미 씨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집니다. 유니클로는 반년마다 점포 점장을 교체하거든요. 그리고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6개월 안에 점장이 되도록 강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시험을 보겠죠. 그리고 근무 평점도 매길 테고 그래서 점장이 되지 못하면 강등당하거나 퇴직을 강요당해요. 아, 진짜 엄청 빡셀 거네요. 6개월 만에 그러니까요. 모든 포지션으로 가게 그러면 그 군대로 따지면은 암기사항이 기본적으로 또 엄청 많다는 거잖아요. 모든 보직에서 다 일을 할 수 있어야지 점장도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까마득합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반년 후에 그 새로 부임한 점장의 지시로 나카타미 씨는 고객 불만 처리를 담당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험지네, 험지니. 험지 중에 험지죠. 끊임없이 걸려오는 그 불만 전화를 받다 보니까 어느샌가 전화 벨소리가 무서워지고 잠이 깰 때나 출근하면서 심지어는 직장에서까지 구토를 하는 상태에 이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명이 반응성 우울증을 진단받아요. 그다음에 1년 반을 휴직하죠. 그다음 필사적인 노력 끝에 복직을 합니다. 그다음에 나카타미 씨를 기다린 거는 상사의 힘이롱입니다. 이 앞에 그 감정노동 하다가 네. 병난 거는 사실 회사에서 괴롭혔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네. 소비자들의 갑질이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회사 어차피 산재잖아요. 산재를 당하고 돌아온 나카타미 씨에게 상사가 괴롭히는 거예요. 퇴직하라고. 막 괴롭히고 욕하고 달성할 수 없는 업무를 배정하고 또 AS 고객 불만 센터에서 일을 했는데 전화 받는 일이죠. 근데 매장에서 친절하게 인사하지 않았다라는 평가에다 채점을 해버린 거예요.
표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니 매장에 나갈지도 않는데 이런 식의 괴롭힘을 하는 겁니다. 아, 이거 농구 선수한테 네, 그 핸드링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나카타미 씨가 화장실 가서 울면은 점장은 다른 직원한테 제 화장실에 가 있는 시간 체크해. 그래서 근무 시간에서 빼. 이렇게 지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매장의 점장 스메키리 씨. 가명입니다. 네. 스메키리 씨는 월 330시간 근무를 했대요. 주 5일 근무로 치면요. 아니, 저 감이 안 잡혀요. 그게 하루에 16.5시간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본이래요. 하루에 16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게. 거기에다가 그렇게 근무를 하는데 원래 근로계약서에는 8시간 근무잖아요. 네. 그 2배 이상 하는 거죠. 근데 점장은 관리직으로 분류가 돼서 잔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매장에 필요한 아르바이트 인원이 40명이면 회사는 80%인 32명만 고용하라고 시킨대요. 그리고 나머지 그럼 8명 분이 비잖아요. 네. 이건 점장이 자기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서비스 잔업을 해서요. 자기 쉬는 날 나가서 뭐 일을 한다든지 퇴근 후에 계속 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침 7시에 출근하는 스메끼리 씨는 밤 10시 반쯤에 퇴근한다고 합니다. 잔업수당이 없다 보니까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는 그 파트타이머들보다 시급이 낮은 경우도 발생하고 뭐 그랬다고 하네요. 여기서 그 유니클로가 말하는 인재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토상님 여기서 얼마나 네.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바로 취업 갑니다. 네. 1번 필요한 스텝의 조건. 네네. 첫째, 건강 관리가 가능한 사람. 네네. 이거 가능하죠? 가능하죠. 약 엄청 드시잖아요. 한 운동 7, 8가지. 운동도 엄청 정기적으로 하시고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담배 안 하고 네. 술만 좀 많이 하죠. 예? 적당히라고 했어요. 아, 우리 많이 하는 네, 거네. 많이 합니다. 우리 많이 하는 거네. 나는 조금씩 매일 먹지만 네, 네. 또 도토상님은 폭음을 한 번씩 하잖아요. 한 번씩 하나까지 하죠. 그다음에 일에 대한 지속적인 열정, 열의, 집념을 가진 사람. 아, 여기서부터 슬슬 삐걱거리기 시작하네요. 우리는 열정을 돈 받은 만큼만 갖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비용을 고려하는 사람. 비용 고려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비용을 고려하는 사람. 요건 어느 정도 생활화돼 있죠. 그렇죠. 업무에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 요거 뭐 도토상님은 요거는 뭐 야근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일이 있으면 또 하는 스타일이니까. 이제 책임감은 아니지만 하죠. 네. 그다음에 지시 전에 알아서 일을 해결하는 사람. 미쳤습니까? 내일이니까 아니 내 업체도 아니고 뭐 지시 전에 그걸 알아서 그렇죠. 합니까?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알아서 하면 왜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하냐고. 간혹가다 그러신 사장님들 있어요. 네. 저거 내가 언제 치우는지 2주 전부터 가만히 봤어. 이러는 사장님이라든가 간부들 있잖아요. 있어요. 예. 네,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필요한 스태프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필요 없는 스태프의 조건 한번 네. 보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지혜를 짜내지 않는 사람. 네네네. 요거는 네. 그래도 일하면서 짜내려고 애를 쓰는 그렇죠.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타인에게 의지하는 사람.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의욕이 왕성하지 않은 사람. 벌써 그거 들어왔죠? 맞네요. 예. 일을 자주 쉬며 업무 시간에 늦는 사람. 아, 늦진 않는 편이라서 쉬기 자주. 그래서 월차는 자주 내죠. 그래서 네. 지각을 안 하는데 네. 워낙에 부지런 떨어서. 그다음에 지시를 받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사람. 네, 그거 맞습니다. 아니 줘야 일을 네, 하지 맞습니다. 일거리를. 맞습니다. 그다음에 쉽게 책임 전가하는 사람. 아, 네, 요거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그렇습니다. 사람도 많고 이거는 좀 인간성 나름인 것 네, 같아요. 저는 다른 회사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죠. 그거 우리 부서원들한테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쉽게 불평불만 하는 사람. 이거 뭐 죄송합니다. 해당하죠. 네, 죄송합니다. 네, 이거 필요 없는 스태프입니다. 네. 교육을 해도 소용이 없는 스태프의 조건. 네, 변명만 하는 사람. 네, 변명 많이 하죠. 2번이 웃겨요. 야단을 맞고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 아, 맷집이 좋은 사람인데 한기로 듣고 한기를 흘리는 사람 있잖아요. 험지로 보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다음에 3번. 다른 사람이 야단을 쳐도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막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네. B를. 네. 근데 난 옆에 앉아서도 그냥 무덤덤하게 있는 겁니다. 보통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눈치 보면서 더 열심히 일하는 척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리버리한 척을 하면 돼요. 뭔가 잘 모르는 척. 그러면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잘렸네. 그다음에 4번 이거 더 웃깁니다. 다른 사람을 야단치지 못하는 사람. 아, 이건 전데요. 아 이거 저기잖아요. 네. 수용소에 있는 두 사람 마주보게 하고 서로 뺨 때려라 아, 막 시키는 네, 막 네. 그런 식의 네. 선생님들 중에서 옛날에 그런 애들 있었죠. 그런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그다음에 프라이버시에 관한 부분만 나오면 입을 닫아버리는 사람. 아, 월차를 냈다고 했는데 네. 길게 월차를 내서 뭐 무슨 일이 있나요? 했는데 네. 아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묻지 않고 넘어가면 이거 안 된다 이거죠. 네, 네. 프라이버시도 당연히 침해해야 된다. 그렇구먼요. 요 휴가원 같은 걸 낼 때 사유란이 있잖아요. 네. 그거 없어져야 된다고 네. 한번 제가 이의를 제시한 적이 있긴 한 것 같은데 네. 물론 농담으로 심각하게 진지하게는 못했죠. 음. 아, 네, 근데 빨리 없어야 되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저도 저 1월 말에 네. 저 스페인 여행 가려고 네네. 15일 월차를 냈는데 네. 사유란에다가
분노 조절이라고 써서 냈어요. 네, 잘하셨네요. 그랬더니 인사 담당자가 그걸 결제를 못 받고 계속 들고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결제 받냐고. 네네. 그렇겠네요. 고쳐달라고. 네. 내일 가서 고쳐줘야지. 그래서 유니클로는 뭐 이런 식의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점장으로 6개월 안에 승진을 못하면 퇴직 강요를 받잖아요. 승급 시험을 보려면 유니클로의 경영 이념 23개 조를 외워야 되고 23개 조가 무슨 단어 한 개씩이 아닐 거 아니에요. 네네네. 뭐 문장으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23개 조? 네. 아, 조항? 네. 길게 문장으로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유니클로의 3가지 약속, 기본 방침, 판매 6대 용어, 그다음에 수백 페이지 분량의 업무 매뉴얼을 달달 외워야 됩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암기사항이 많은 건 이거는 국가고시급이잖아요. 자기네들이 사내에서 그 한번 시험을 또 치르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끊임없는 재시험인 거죠. 그리고 특히 이 매뉴얼은 외부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휴식 시간 중에 손으로 필사해서 집에 가져가서 외운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업무에 꼭 필요한 암기라고 하는데 암기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겠죠, 당연히. 네네. 그 또한 출근하면 휴게실에서 자면 안 된다고 해서 일부러 부근의 쇼핑몰까지 찾아가서 그곳에서 눈을 붙이고 오는 직원들도 많다고 하고요. 휴게실에서는 음악을 듣거나 만화를 보는 것도 안 됐다고 합니다. 신입에게 모범을 보여라. 퇴근하기 전까지는 휴식 중이라고 해도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주의사항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런 유니클로의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롯데리아 햄버거 좋아하시죠? 네네네. 종종 먹습니다. 롯데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장이라고 해서 서비스 잔업, 뭐 그래서 하루에 뭐 18시간, 16시간 뭐 맨날 이렇게 일을 하고 그리고 전달 대비 110%뭐 이런 식의 매출 목표가 하달된대요, 각 매장에. 점장으로 근무했던 사카모토 씨 역시 가명이에요. 맨날 아침 6시경 출근해서 새벽 1-2시에 퇴근을 했답니다. 또 그렇게 일을 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가 정해놓은 노동 시간을 안 지키면 잔업을 하면 본사로부터 지도를 받게 되니까 출퇴근은 정시에 그냥 먼저 출퇴근 카드를 찍는데요. 그리고 거의 매일 점포에서 잠을 자고 이랬답니다. 그리고 매출이 달성치에 모자랄 때는 알바를 쉬게 하고 점장이 뭐 대신에 뭐 비슷한 사례죠. 그리고 심지어는 점장의 사비로 알바비를 지급을 해서 인건비를 줄였던 적도 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겨울에 빙과류 판매량이 하달된대요. 겨울에 누가 빙과류 먹어요. 그러니까 친척들한테 뭐 신세를 진다거나 아니면 자주 가는 라멘집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빙과를 비치해놓고 거기서 판매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하기까지 하고 그래도 물건이 나오면 사비로 사들여서 가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알바들 간식으로 주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비까지 털어가면서 이익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까?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강등당하거나 퇴직 강요가 뒤따른다고 해요. 퇴직 강요가 해고를 하면 여러 가지 제약이 법적인 제약이 따르죠. 근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면 그런 거에서 자유로우니까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퇴직할 수밖에 없게끔. 일본 여행하시면은 많이 보셨을 건데 카페 커피 체인점 중에 벨로체라는 데가 있어요. 되게 많아요. 이것도 일본에. 여기서는 일단 뭐 쪼개기 계약 3개월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총 10년 가까이 알바를 한 여직원이 있었거든요. 대학생 때부터 이제 학비 마련을 위해서 일을 했고 대학원 진학을 하고까지 해서 총 한 10년 동안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 점장은 6개월마다 여기도 점장이 바뀐대요. 그래서 보통 또 점장은 대졸 신입사원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 지역에서 오래 일하고 단골 손님들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점장이 하루 종일 있을 수 없으니까 점장이 쉬는 날이 없을 때는 이런 베테랑들이 발주 업무나 신입사원 교육관리 뭐 이런 것들까지 인사관리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점장이랑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어느 날 연장계약 불가통보가 왔대요. 그래서 회사가 여기서 일했던 사람에게 입장을 전달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신선도가 떨어졌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정기적으로 종업원을 교체해서 젊은 연령대를 유지하지 않으면 가게의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그 신선도 네, 속내로 식자재 신선도가 아니라 그걸로 베테랑 직원을 이유 없이 연장 계약을 하지 않은 해고한 거죠. 연령 차별이잖아요. 여성 차별이잖아요. 저희 한 7년, 8년, 10년 정도 전에 잘하는 집을 찾아서 떠돌아다녔던 게 정말 숙연하게 뭔가 송구스럽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토론거리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토론을 못할 것 같고 넘어가시죠. 참. 하여튼 이 외에도 뭐 이 작가의 체인 니혼카이 쇼우야에서는 입사한 지 4개월 조리장으로 입사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대졸 신입 사원이 4개월 만에 과로로 인해서 수면 중에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여기에 수법은 뭐냐면 초임 월급이 200만 원 선이었어. 200만 원 선. 네. 뭐 나쁘진 않죠. 네네. 근데 이게 벌써 2000년대 초반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기본급은 12만 엔 정도고 나머지는 7만 엔이 넘는 시간의 수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수당을 미리 준 거예요. 근데 모집을 할 때는 그렇게 말 안 하죠.
월급 200만 원이냐 이렇게 얘기만 하는 겁니다. 네. 얼마나 좋아 회사는 이미 너 시간의 수당 다 준 거다. 일 계속 해야 돼. 해가지고 사망하기 1개월 전에는 한 달에 약 103시간의 시간 외 노동을, 2개월 전에는 약 116시간의 시간의 노동을, 3개월 전에는 141시간 시간의 노동, 그 다음에 첫 입사했을 때는 88시간 이런 항상적인 시간의 노동을 강요당했어요. 요거를 다 환산하면 일평균 거의 그 17시간, 8시간에 육박하는 일을 하는 꼴이 납니다. 그 일본 후생성에서 네네.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월 80시간 이상의 잔업을 할 경우에 생리적인 수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는 월 80시간이라면 주 20시간이죠. 주 40시간의 기본 근무를 마치고 주 20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60시간 이상씩 일을 하면 그러면은 생존에 필요한 수면 시간을 확보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퇴근해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씻는 시간, 밥 먹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면 시간도 확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 이 시간을 다 넘겨서 일을 했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시간 넘겨서 일하시는 분들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시간이 없어. 그래서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알아보면요. 블랙 기업의 이런 사례를 알아봤고 특징으로 철저한 종속과 괴롭힘 이런 것이 뒤따릅니다. 신입사원은 비용 낭비자 인간적인 실격이다. 계속 괴롭히죠. 그 개선, 업무 개선이라는 이름의 그 인간성 파괴. 그 영화에서도 잘 드러났죠. 그 부장이 다카하시를 막 계속 실적으로 괴롭히는 것들. 태움. 네. 그다음에 헌팅 연수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약간 좀 처진다 싶은 신입사원들을 모아놓고 연수를 시켜요. 그러면서 너의 담력을 개선한다라는 목적으로 길에서 헌팅을 하게 합니다. 저 여자 꼬셔봐, 전화번호를 따와봐라, 뭐 하거나 아니면 전화번호 내가 갖고 그것까지 모르죠. 가졌겠지. 그 정도 했겠지. 코미디 연수라는 것도 있어요. 네. 너의 어떤 인간성이라든지 발표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시험해 보겠다 하면서 전 직원들이 다 있는 데서 개그를 하게 해요. 그러고서 당연히 그게 뭐가 웃기냐면서 면박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횡행하는 성희롱. 그다음에 너는 내일부터 회색 추리닝을 입고 출근해라 라는 식의 뭐 이런 지시를 내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아주 괴롭힙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 그만두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얘가 스스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런 수법을 쓰는 회사들은 또 필연적으로 대량 채용을 하고 한꺼번에 한 200명, 300명 뽑는 거예요. 그중에 막 존나게 괴롭혀서 싹 떨궈내고 그중에 남는 사람 2-3명. 그 사람들은 어떤 인내와 어떤 회사의 이념 이런 걸 막 충실히 내면화한 사람들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결국에는 남겨서 끊임없이 뽑아먹는 거죠. 그러다 결국 그 사람들이 정신질환이나 육체적인 어떤 병에 의해서 퇴직하면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또 빈자리를 메꾸고 뭐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괴롭힘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얘를 우울증에 걸리게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괴롭힌다고 해요. 퇴직 강요를 할 때. 그래서 만약에 얘가 우울증이 걸리고 그러면 거 봐. 너는 우리 회사에 어차피 정신적약에서 일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었어. 이러면서 책임을 그 사람에게 전가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상태면 이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법적인 대응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자포자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망가뜨리는 것을 전제해서 괴롭힘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유니클로의 점장 승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봐도 특히 그 일기예보 회사가 있거든요. 네. 일본의 웨더뉴스라는 최대 일기예보 회사인데요. 기상예보사를 합격한 사람만이 이 회사에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합격한 사람이 이게 취업하면은 그 예선 기간이라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또 준대요. 합격을 했는데 이미 계약서 다 썼는데 오디션 기간인가요? 네. 그래서 이 예선 기간 동안에 네가 우리 회사에 잘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가한다 해가지고 또 그 안에서 또 막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입사 후에도 계속되는 선발 이런 것들이 블랙 기업의 특징으로 꼽히고요. 또 과장된 월 수입, 시간의 수당 같은 거를 급여에 미리 포함시켜 놔가지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나 수당 못 받았다 했을 때 아니 너 이거 봐라 너 수당 다 줬다라고 면피하기도 좋고 또 이렇게 일을 시키면 노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회사는 좀 급여는 괜찮은데 수당 같은 걸 좀 안 주는 그런 문제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방법을 쓰는 데도 있고 기본적으로 장시간 노동 뭐 이런 것들 뭐 이게 블랙 기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 기업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 빨리 끝나야 되는데 뭐 젊고 능력 있는 인재를 망치죠. 당연히 그런 식으로 블랙 기업에서 한번 몸과 마음이 망가진 젊은이들은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엔 다시 비정규직으로 전전하게 되고 짧은 파트타임으로 겨우겨우 생활을 이어가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젊은 노동 자원을 망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피해 비용을 사회에 전가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라든지 과로사에 따른 비용, 그다음에 뭐 이직에 따른 비용, 이직하는 동안 또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잖아요. 네네. 고용보험. 그다음에 노사간 신뢰관계 파괴에 따른 비용. 그래서 선량한 기업의 모집 이런 것까지도 막 의심을 하고 선량한 회사에서 이렇게 진짜 업무 교육을 시키는데도 젊은이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면서 야 이것도 괴롭힘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봐서 회사에서 직원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가 어려운 지경에까지 지금 이르렀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그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저출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인구 구조가 망가지는 뭐 이런 것들 문제, 그다음에 고객 서비스가 악화되죠. 당연히 이런 비용들을 블랙 기업이 사회에 전가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뭐 이렇게 했고요. 또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블랙 기업에 대한 대책으로는 제가 3가지 정도의 책에서 자료를 모은 건데요. 그 대책이라면 책을 얘기하는 거군요. 큰 책. 네. 이거 그 블랙 기업 옛날에는 그 야쿠자랑 연결된 맞아요. 것들을 네. 원래는 야쿠자가 네네. 운영하는 네. 그 어둠의 기업이 블랙 기업이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그 IT 기업,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IT 기업 회사원들이 우리 회사는 이러한데 블랙 기업이야, 블랙 기업 이러면서 그게 퍼졌다고 해요. 그래서 블랙 기업을 쏴라라는 일본의 공산당이 운영하는 네. 신문이 있어요. 신문 아카하타 네. 일요판이라는 신문이 있는데 일본이 이 공산당은 네네. 그 일본의 군국주의를 굉장히 비판하고 한국에 대해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 그 배상해야 된다, 사죄해야 된다 이런 거를 계속 그때 당시부터 일제시대 당시부터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뭐 전공투 뭐 이런 것도 충분히 다 알려져 있잖아요. 무라카미 하루키도 전공투 세대로 유명한데 그런 그 일본 공산당에서 운영하는 신문이에요. 거기에서 발행한 책, 그 기사를 엮은 블랙 기업을 쏴라. 블랙 기업 행태를 하는 기업들이 실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그다음에 블랙 기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유명한 기업도 블랙 기업이었다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 블랙 기업, 일본을 먹어치는 괴물 이 책이 있고 또 이 회사도 블랙 기업일까라는 블랙 기업 피해 대응 매뉴얼을 담은 또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컨버전을 시켜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뭐랄까 핀포인트로 해결책을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책이죠. 근데 이 모든 책들에서 어느 정도 그 해결책을 좀 제안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노조가 답이다. 노조는 답이죠. 네, 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싸울 거면 노조와 함께 싸워라가 하나의 해석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사표 내라라는 것을 또 하나의 해결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거기 아니어도 당신들의 생명과 정신이 더 소중한 거고 일할 곳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전략적인 사고, 좀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지 끝까지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매달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조언하네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부에서 다뤘던 영화에서도 또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한 거죠. 다카시가 그래서 회사에 사표를 던지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어지는데요.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너무 앞에 사례를 길만 나열하다가 이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그러게 말입니다. 대책 없는 지적질만 하다가 끝났는데 어떠세요? 요즘은 블랙 기업으로부터 해방된 보토상님께서 네네. 저 블랙 기업에 몸담고 있지는 않았지만 들어보니까 옛날에 그거는 블랙 기업은 아니더라도 한 그레이 기업 정도 됐었구나라는 생각이 종종 나곤 하네요. 또 우리나라 그 개정근로기준법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 국가에서 회사에서 지위를 위한 갑질이라든가 이런 괴롭힘 이런 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환을 업무상 상해로 인정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하세요. 네, 그렇죠. 괴롭히면. 정신과 가면 아프다고 하면 대부분 떼줘요. 소견서. 소견서. 그러니까 아프다고 하고 상사 앞에 내밀고 그다음에 그 회사를 탈출하십시오. 지금 저희 방송을 혹시 듣고 계신 블랙 기업 종사자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회사 아니어도 여러분 필요로 하는데 많이 있습니다. 싸우거나 그만두거나 둘 중에 하나 블랙 기업이다 싶으시면요. 커플들은 헤어지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블랙 기업에 있다, 도움을 받고 싶다 하면 청년 유니온을 검색하셔서 그곳에다가 블랙 기업에 대한 문의 이런 걸 좀 해보시면은 친절하게 안내가 될 겁니다. 블랙 기업에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 하시고 끝내시죠. 네, 뭐 결국 모든 답은 연대네, 연대. 연대하십시오. 지금까지 이 작가였습니다. 네, 도상이었습니다.